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길가에서 주웠어요. 확실해? 돈 빼간 거 아니야? 제 지갑을 주우셨다고요? 사례금을 건네려고 지갑을 주운 사람의 얼굴을 보던 재벌 회장 강태민 회장은 숨이 헉하고 멎었습니다. 20년 전 죽은 아내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이었죠. 과연 그냥 닮은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6시에 전해드립니다. 배가 너무 고파. 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하 15도의 살인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밤, 서울역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27살 서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제발 밥 한 끼만.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녀는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왔지만 일주일 전 식당 주인이 400만 원의 일당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낼 수 없어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죠. 남은 건 낡은 가방과 얇은 패딩뿐이었습니다. 꼬르륵.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다 남은 과자 상자가 보였습니다. 안 돼. 나는 거지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쓰레기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서연은 홀린 듯 지갑을 주워 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자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100만 원짜리 수표들이 들어 있었어요. 헉!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따뜻한 국밥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찜질방에 가서 몸도 녹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캄캄한 골목이었죠.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야.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려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갑 안쪽 투명 비닐 속 낡은 사진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건 초음파 사진?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콩알만한 태아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순간 보육원 원장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내가 비록 부모 없이 컸어도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여야 한다. 서연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맞아. 나는 거지지 도둑놈은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굶어 죽어도 남의 돈엔 손 안 대. 서연은 지갑을 탁 소리나게 닫았습니다. 파출소로 가야 해. 배가 고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지갑을 품에 꼭 안고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역 파출소. 난로의 온기가 후끈 쳐오자 서연의 몸이 떨려왔습니다. 뭐야? 당직 김순경이 떡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의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지갑을 주었는데요. 쓰레기통 옆에서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김순경은 지갑을 열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너, 솔직히 말해. 이거 훔쳤지? 훔쳤다가 금액이 커서 겁나서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주운 겁니다. 신분증 내봐. 저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즉, 그럴 줄 알았다. 신분도 불분명하고 저기 앉아 있어. 서연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도둑 취급을 받다니 그냥 가져버릴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거칠게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지만 한쪽 구두 끈이 풀릴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온 모습이었죠. 대한그룹의 총수 55살의 한재혁 회장이었습니다. 제 지갑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재혁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순경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이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안에 현금이 그대로인지 확인해 보시죠. 이 친구가 가져온 건데 혹시 손댄 건 없는지. 하지만 재혁은 현금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어요. 비닐 속에 끼워진 초음파 사진을 꺼내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재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보며 웃었던 유일한 유산. 잃어버린 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소중한 사진이었죠. 학생이 찾아준 거예요? 재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연의 맑고 큰 눈망울이 드러났어요. 그 순간 재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저 눈,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맑은 갈색 눈동자. 그것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여자의 젊은 시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죠. 당신, 재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님, 아시는 사람입니까? 김순경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죠. 아,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봤어요. 재혁은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계속해서 서연의 얼굴에 머물렀죠. 돈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진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혁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을 굶었는지 백지장처럼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학생, 이름이 뭐예요? 강서연입니다. 나이는요? 27입니다. 27. 재혁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두 살배기 딸을 잃어버렸으니 살아있다면 딱 27살. 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아니야.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서연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저 지갑 주인분 오셨으니까 저는 가봐도 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꼬르륵. 파출소가 떠나갈 듯 우렁찬 뱃속 소리가 울려 퍼졌죠. 서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재혁이 다급하게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살해를 해야죠. 아닙니다. 살해 받으려고 찾아준 거 아닙니다. 서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요. 그럼 국밥 한 그릇만 사주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습니다. 소박한 대답에 재혁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국밥이라니. 그래요. 국밥 먹으러 가요. 제일 맛있는 집으로. 재혁은 서연을 이끌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죠. 재혁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걸음걸이마저 그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설마. 재혁은 서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여자를 관찰하고 싶었죠. 서울역 근처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여기 국밥 2그릇 주세요. 고기 많이 넣어서요. 재혁이 주문을 했습니다.
곧 뚝배기에서 펄펄 끓는 국밥이 나왔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자 서연의 눈이 뒤집힐 것만 같았죠. 잘 먹겠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자마자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했죠. 재혁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국물을 들이켜는 목덜미가 보였어요.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이마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아내와 겹쳐 보였죠. 천천히 먹어요. 체하겠어요. 재혁이 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먹던 서연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답답한 듯 패딩 점퍼를 벗어 옆 의자에 두었죠. 그래도 더위가 가시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목 부분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셔츠 깃을 양옆으로 젖혔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혁이 들고 있던 숟가락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서연의 왼쪽 쇄골 바로 아래 셔츠 깃 사이로 드러난 붉고 선명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흉터였습니다. 마치 붉은 초승달이 뒤집힌 것 같은 기묘한 모양의 화상 흉터였죠. 2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내가 분유를 데우다가 지우가 뒤집은 냄비에 재혁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닮은 눈매, 실종 당시 나이와 똑같은 27살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붉은 달 모양의 화상 흉터까지.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학생, 잠깐만. 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서연이 놀란 토끼 눈으로 올려다보았죠. 그 목의 흉터. 재혁의 떨리는 손가락이 쇄골을 가리켰습니다. 아, 이거요? 보기 흉하죠. 죄송합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셔츠 깃을 여미며 웃었습니다. 어릴 때 데인 거라는데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였습니다.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내 딸이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유전자 검사를. 재혁은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혹시 가족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라든가. 사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아 빠진 검은색 수첩이었죠. 그녀는 비닐 커버 안쪽에 끼워진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가족 사진입니다. 반쪽짜리지만요. 서연의 손바닥 위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스티커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색은 바랬고 코팅은 벗겨졌지만 형체는 또렷했습니다. 25년 전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죠. 그 품에는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여자는 재혁의 아내 한수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는 25년 전 잃어버린 딸 지우가 분명했죠. 사진은 거칠게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떼어낸 것이었죠. 보시다시피 반쪽짜리입니다. 엄마는 있는데 아빠 쪽은 찢어져서 없어요. 재혁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죠. 그 가방 안지갑 속에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있어요? 거처는 있고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부끄러움에 귀가 빨개졌죠. 사실 없습니다. 식당에서 쫓겨나고 고시원에서도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와요. 재혁이 단호하게 제안했습니다. 네, 댁으로 가라니요?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죠.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가정부가 그만둬서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가정부는 멀쩡히 있었지만 어떻게든 딸을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눈앞에 두고 지켜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훈의 눈을 피해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안전했죠.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괜찮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재혁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갈 곳 없으면 일단 와서 지내봐요. 정 힘들면 그때 나가도 되니까.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야경을 뚫고 재혁의 저택으로 향했죠. 서연은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통 옆에 있던 자신이 회장님의 차를 타고 가다니요. 잠시 후 차가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대한그룹 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뱀 같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꼬리를 비틀하게 올리는 남자. 바로 박정훈이었죠. 재수 씨가 웬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왔네. 거참 흥미롭구만. 박정훈의 시선이 차에서 내리는 서연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서연의 눈매를 본 순간 악인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저 눈, 설마. 사흘 후 재혁의 저택 정원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왜 이래? 잎이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 재혁이 정원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정원 중앙에 반송 한 그루가 누렇게 떠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나무는 25년 전 딸 지우가 태어난 날 아내와 함께 심었던 탄생 기념수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무병원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기존 정원사가 쩔쩔매며 변명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빼요. 어떻게든 살려내요. 재혁이 단호하게 명령했죠. 그때였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이 조용히 나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나무 기둥을 쓰다듬고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냄새를 맡았죠. 그리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서 뿌리가 질식하기 직전이에요. 서연이 뿌리 근처의 흙을 걷어내자 굵은 철사 뭉치가 드러났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서연의 말에 재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재혁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살릴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서연은 그 길로 꼬박 반나절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뿌리를 조이고 있던 철사를 끊어내고 썩은 뿌리를 도려냈죠. 저녁이 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나뭇가지 끝이 미세하게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죠. 살았다. 나무가 살았어. 재혁은 나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2층 테라스에서 지켜보던 박정훈이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박정훈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아무나 집에 데려오고 그래요. 58살의 나이에도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새로운 가정부예요. 재혁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박정훈은 비웃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서연의 턱을 가리키며 거만하게 명령했죠. 고개 좀 들어봐라. 회장님 집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갈색 눈동자가 환하게 빛났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서연입니다. 그 순간 박정훈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치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눈, 저 콧날. 박정훈은 25년 전 죽은 한수진을 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죠. 자신이 낯선 지방 보육원 앞에 내다버렸던 2살배기 조카 지우였습니다. 너 누구야? 정체가 뭐야?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부 강서연입니다. 전무님은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서연이 침착하게 되물었죠. 제가 누구랑 담기라도 했습니까? 박정훈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살아있었어? 그 피덩이가 살아서 제 발로 찾아왔단 말이야? 박정훈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정훈은 비서실장을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저 여자 뒷조사해. 출신 보육원부터 과거 행적까지 싹 다 털어와.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전 빼돌렸던 회사 기밀 서류와 현금 다발을 꺼냈죠. 덫을 놓아야겠다.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강력한 덫을.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 2층 서재에서 박정훈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고가 털렸어. 회사 기밀 서류랑 수표 5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재혁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이 집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도둑이 들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CCTV도 깨끗하고요. 박정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내부 소행입니다. 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놈의 짓이라고요. 그의 뱀 같은 눈이 정원 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 서연이 있었죠. 경찰차 세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저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서연 씨 되십니까?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절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외쳤지만 경찰 2명이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증거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놈이 기거하는 방부터 뒤져봐. 박정훈의 호통에 형사들이 서연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형사가 천장 마감재를 뜯어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비가 내리듯 하얀 종이 뭉치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1억 원짜리 자기 압수표 뭉치와 대한그룹 도장이 찍힌 기밀 서류들이었죠.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서연은 사색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아주 대범하네. 박정훈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서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회장님, 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서연이 절규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경찰차가 서연을 태우고 멀어졌습니다. 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를 범죄자라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혁의 시선이 서연의 방 구석에 떨어진 물건 하나에 고정되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건전지 하나였어요. 저건 아까 경찰이 가져간 카세트 플레이어에 들어갈. 재혁은 건전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죠. 서연이 끌려가면서도 그 기계만은 조심해달라고 애원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르지만 그 기계가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재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간다. 깊은 밤 강남 경찰서 형사과였습니다. 압수품 좀 봐야겠습니다.
강서연 씨 가방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요. 재혁이 건전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증거물 봉투를 가져왔죠. 곳곳이 깨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는 볼품없는 기계였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건전지를 끼워 넣고 재생 버튼을 꾹 눌렀죠. 잡음 사이로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재혁 씨, 들려? 재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할 목소리였거든요. 2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한수진의 목소리가 경찰서 형사과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가 오늘따라 잠을 안 자네. 엄마 목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녹음해. 윤지우야, 사랑하는 우리 아가. 엄마는 우리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생전 즐겨 부르던 서툰 자장가였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재혁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슴에 품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태어난 딸에게 들려주겠다며 밤새 녹음했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던 그 유품이 돌고 돌아 딸의 손에 들려 돌아온 것이었죠. 지금 당장 강서연 씨 석방하세요. 재혁이 변호인단 10명을 대동하고 경찰서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 경찰서장이 당황하며 물었죠. 저 안에 갇혀있는 아이가 내 딸입니다. 잠시 후 철창문이 열리고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척해진 얼굴이었죠. 회장님, 미안해, 서연아. 아니, 지우야. 재혁이 달려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회장님, 이게 무슨... 나가자. 아빠랑 나가자. 재혁은 서연을 데리고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죠.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9%. 아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불렀습니다. 진짜 우리 아빠예요? 그래, 내가 내 아빠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보낼 거야. 죽어도 내 옆에 둘 거야. 모녀는 서로를 부서져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25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핏줄의 끌림은 그 무엇보다 강렬했죠.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